튤립법을 1630년대 네덜란드의 경제적 상황은 투기적 안락감이 퍼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었다. 스페인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졌고 30년 전쟁으로 강력한 경쟁자였던 동유럽의 직물 산업이 붕괴되어 네덜란드 직물 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었다. 당시 유럽 국가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았던 네덜란드인들은 앞다투어 교외에 대저택을 짓는 동 호황을 만끽했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급상승했다. 늘어난 부에 취한 네덜란드 사람들은 소비 지향적인 국민이 되었다. 풍요와 오만에 젖은 네덜란드인들은 과시욕을 드러냈고 더 큰 부를 안겨줄 대상을 찾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 튤립은 감자, 청고추, 토마토, 예루살렘 아티초크, 프렌치콩 및 러너콩을 포함하여 16세기에 유럽에 도착한 새로운 식물의 풍부함의 일부였습니다. 그 중에 튤립을 화려한 디스플레이 요소로서 구입했지만 튤립 거래가 자체 시장이 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630년대 네덜란드에서 튤립 바람이 불었습니다. 당시에 처음 전래된 튤립은 모양과 색깔이 아름다워 널리 사랑을 받았습니다. 튤립은 꽃을 피우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고 그 시절에는 아주 귀한 꽃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죠. 심지어 튤립을 키우지 않으면 교양이 없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해서 당시 유럽에서는 튤립이 귀족들 뿐만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아졌고 큰 붐을 조성하게 됩니다. 튤립법을 이라고 알려진 네덜란드 튤립 뿌리 시장 거품은 역대 가장 유명한 시장 버블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초부자들이 특별한 가격에 아름다운 그림을 수집하는 것처럼 새로 부유한 네덜란드 상인 계급은 희귀한 튤립을 수집하고 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튤립 버블은 튤립 뿌리의 가치를 극도로 끌어올렸던 160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네덜란드에서 발생했습니다. 시장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가장 희귀한 튤립 뿌리는 평균 연봉의 6배에 달했습니다. 오늘날 튤립 매니아는 과도한 탐욕과 추측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한 비유가 됩니다. 꽃에 대한 네덜란드인들의 강한 애착은 지리적인 요인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그들은 국토가 좁은 탓에 대형 공원을 가꿀 수 없었다. 대신 앙증맞은 공원을 만들어 한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심었다. 16세기 중엽 터키 술레이만에 파견된 네덜란드 대사 오기에르 부스베크가 튤럽 뿌리를 처음으로 유럽으로 전했다. 튤립이란 이름은 터키인들이 즐겨 쓰는 터번을 의미하는 튤립판에서 유래된 것이다. 초기 튤립은 귀족과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다. 당시 네덜란드인들은 꽃의 색깔에 따라 튤립을 다양하게 분류했다. 또 위계 서열에 따라 군계급과 같은 이름을 붙였다. 최상급 꽃은 잎의 황실을 상징하는 붉은 줄무늬가 있어 황제라고 불렸고 이어 총독과 제독, 장군 순으로 이름이 붙여졌다. 1624년 황제 튤립은 당시 암스테르담 시내의 집 한 채 값과 맞먹는 금액에 거래되었다. 튤립꽃이 만개할 때까지 무늬와 색깔을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는 점, 이 튤립 투기의 우연성을 극대화해 주었다. 튤립 뿌리가 어떤 바이러스가 다음해 봄에 필 튤립의 색깔과 무늬를 결정한다. 그러나 감염되었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의 뿌리가 황제 튤립을 터뜨릴 수도 있었고 평범한 꽃잎을 터뜨릴 수도 있었던 것이다. 뿌리는 상대적으로 쉽게 경작할 수 있었다. 땅 한 패기만 있으면 가능했다. 그리고 거래를 막을 길드도 없었다. 당시 고가주였던 동인도 회사의 주식에 투자할 돈이 없었던 가난한 서민들은 꿩 대신 닭이라는 말 그대로 튤립 한 뿌리에 모든 것을 걸었다. 당시 튤립 시장은 뿌리가 채취되는 여름에 열렸다. 하지만 튤립의 인기가 올라가자 1년 내내 거래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이 고안되었다. 재배 농가는 뿌리를 심은 두렁에 표시를 하고 각 뿌리마다 무게와 어떤 변종인지를 알 수 있는 번호표를 붙였다. 또 거래일지를 만들어 뿌리마다 그동안
체결된 거래를 상세하게 기록했다. 값비싼 뿌리는 쪼개어 아스 20분의 그램 단위로 거래되었고 평범한 뿌리들은 두렁 단위로 거래되었다. 튤립 뿌리는 표준화되었고 네덜란드 중앙은행인 디셀방크의 은행권이나 동인도 회사의 주식과 같이 취급되었다. 네덜란드에서 튤립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자 프랑스인들도 한몫 챙기기 위해 1634년 파리 근교와 프랑스 북부에 튤립 시장을 열었다. 튤립 투기가 국제화된 것이다. 튤립의 인기가 높아지자 일주일에 2배까지 가격이 치솟는 일이 생기고 투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사람들이 튤립을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전 재산을 털어 튤립을 사재기하는 경우까지 속출했지요. 당시 황제 튤립 한 개의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집 한 채 가격과 맞먹었습니다.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은 네덜란드인들이 신출내기라고 무시했던 직공과 방적공, 구두장수, 빵가게 주인, 채소장수, 농사꾼 등이었다. 대부분의 네덜란드 사람들이 튤립 광기에 취해 있을 때 시장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은 이 광기에서 한 발 떨어져 있었다. 그 첫 번째는 부유한 꽃 수집가들이었다. 그들은 희귀한 변종 튤립을 사기 위해 어떤 값이라도 치를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튤립 값이 치솟자 그들은 시장을 빠져나왔다. 두 번째는 암스테르담 거상들이었다. 그들은 증권거래소에서 동인도 회사의 주식이나 환어음 등에만 투자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튤립은 단순히 자신의 부를 과시할 수단이었을 뿐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은 아니었다. 튤립 시장은 교통이 발달하면서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다. 개인들이 모여 흥정하던 관행은 여관 등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무리를 지어 집단적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중개인들과 투기꾼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값을 홍정하고 거래를 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한 투기꾼과 그의 순진한 친구가 주고받는 대화 형식으로 튤립 거래 방법을 소개하는 팸플릿 대화록이 발행되기도 했다. 튤립 거래를 하려면 자네는 여관을 찾아가야 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지. 그곳에서는 동지나 친구를 기대할 수 없어. 그곳에 도착하면 화초장수가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네. 그리고 방에 도착하면 신출내기인 자네를 보고 사람들이 오리처럼 꽥꽥 거릴 걸세. 험한 말을 할 것이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 이어 자네 이름이 조그만 판에 새겨지고 모인 사람들에게 그 판이 돌려질 걸세.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판에 이름을 올려야 하고 제일 위에 이름이 적힌 사람부터 주문을 낸다네. 물건을 경매에 붙이지 않아도 되지. 그저 오고 가는 대화 속에 힌트를 주면 누군가 관심을 표현할 것이야. 그러면 자네는 그와 거래를 할 수 있다네. 거래 방법은 두 가지로 1대1 거래와 경매 방식이 있었다. 1대1 거래는 팸플릿에 나오는 것처럼 핀을 이용해 거래하는 것이다. 살 사람과 팔 사람은 거래 모임이 제공하는 나무판에다 각자 희망 가격을 써넣어 가격이 일치하면 거래가 성립된다. 경매는 팔 사람이 원이 그려진 나무판에 써넣은 최저 가격을 보고 살 사람들이 그 가격 이상으로 값을 불러 최고값을 부른 사람이 사게 되는 방식이다. 원하는 물건을 산 사람은 포도주 값이라는 명목으로 최고 3길더까지 경매에 참석한 동료들을 위해 내놓아야 했다. 이 돈은 모인 사람들을 위해 담배나 술 또는 등잔용 기름이나 난방비로 사용되었다. 팸플릿에 등장하는 한 투기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관에 올 때 지니고 온 돈보다 집에 가져가는 돈이 많을 때까지 기녀행을 한다. 이 여행 동안 포도주와 맥주, 담배, 과자, 구운, 생선, 소고기, 닭고기 심지어는 토끼고기까지 즐겼다. 아침부터 새벽 2에서 3시까지 거래를 한 적도 있다. 물론 많은 돈을 벌었다. 한 못 잡았거나 거래가 성사되어 받을 돈이 있는 투기꾼들은
새마차와 말을 사들여 자신의 부를 과시했다. 1636에서 1637년 선물시장을 발명한 것은 튤립 뿌리를 가진 네덜란드인이었습니다. 꽃이 피려면 늦가을과 겨울에 뿌리가 땅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물 튤립 뿌리를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은 미래의 일정 시점에 정해진 종류의 튤립 뿌리를 전달하기로 약속하고 사는 사람은 받을 권리를 가지며 결제 시점이 되면 시가와 거래가 차이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다. 장래에 특정 튤립 뿌리를 구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종이 거래 시장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진 거래를 발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어음으로 튤립 계약을 구매합니다. 누구도 엄청나게 비싼 튤립 뿌리를 살 자본이 없었습니다. 구매 가격의 10% 많이 쓰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전체 청구서가 만료되기 전에 더 큰 바보에게 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투기 열풍이 끝나갈 무렵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튤립 뿌리는 돌고 돌아 실체가 없는 거래가 되어버렸다. 대부분의 투기꾼들은 만기에도 튤립 뿌리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물을 인도할 수 없었고 돈조차 없어 결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당시 네덜란드의 노동자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은 200에서 400길더 수준이었다. 한 가정의 1년 생활비는 보통 300길더 정도였고 최고 수준의 꽃그림 한 폭이 1.00길더쯤에 거래되었다. 사람들은 꽃을 사기 위해 보통 가격의 25배 이상의 값을 주고 튤립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튤립의 가격이 웬만한 보석만큼 비쌌다고 합니다. 귀족, 상인, 변호사, 농장주 선언할 것 없이 모두가 튤립 시장에 가진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서 튤립의 가격은 엄청난 수준까지 급격히 올라갔죠. 이렇게 미친 듯한 가격 폭등으로 인해 결국에는 가장 희귀한 튤립은 오늘날 10만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에 팔리기까지 했습니다. 대화록에 따르면 최고의 사입 황제 튤립 한 뿌리가 20길더에서 225길더로 10배 이상 올랐고 10입짜리 장군 튤립은 95길더에서 900길더로 치솟았다. 노란색 평범한 튤립 뿌리 1파운드는 20길더에서 단 일주일 만에 1200길더로 치솟기도 했다. 정확하게 당시 노동자 한 달 봉급 수준에서 5년치 연봉에 상응하는 값으로 치솟은 것이다. 뿌리째 뽑혀 바구니째로 두엄더미에 버려졌을 것이 너무 비싼 값에 거래되었다. 2년 전 2000길더였던 황제 튤립 뿌리는 6000길더에 거래되었다. 고 대화록 저자는 기록했다. 이는 3000길더에 거래된 총독 튤립의 2배에 달하는 값이었다. 당시 튤립 가격 정보지들은 튤립 한 뿌리를 위해 지불한 2500길더로 27톤의 밀과 50톤의 호밀, 살찐 황소 4마리, 돼지 8마리, 양 12마리, 포도주 2g, 맥주 2큰통, 버터 10톤, 치즈 3톤, 린넨 2필, 장롱 하나에 가득 찬 옷까지, 은컵 1개 등을 살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튤립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를 밝히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투기꾼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고 튤립을 전매하는 데에 열을 올렸을 뿐이다. 대화록의 투기꾼이 자신의 친구에게 올여름까지 돈을 지불할 수 없으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라라고 권하고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를 친구가 묻자 그 투기꾼은 앞으로 2년이나 3년 동안 지속된다면 내겐 충분하다. 고답했다. 하지만 이름이 전해지지 않은 가격정보지 발행자는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이 투기 열풍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며 파국 이 예상보다 빨리 올 것임을 암시했다. 5. 그러다가 마침내 1637년 2월 드디어 투기 광풍에도 종말이 찾아왔습니다. 불안을 느낀 일부 투자자가 손을 떼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에 더해서 법원에서 튤립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버블이 순식간에 꺼졌으며
튤립 가격은 최고치 대비 수천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심지어 하루 만에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기도 했습니다. 튤립 장사의 꿈을 갖고 대규모의 튤립 재배를 준비하던 사람들은 망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경제 또한 큰 타격을 받았지요. 결국 튤립의 가격은 이전 가격의 1% 수준, 심지어는 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들이 속출했고, 많은 서민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는 않았다. 집을 저당 잡히고 가재도구들을 팔아 일확천금을 노렸던 그들은 버블의 정면으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튤립은 가치를 잃고 상인은 파산했습니다. 일부는 하를렘의 운하에서 익사하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 경제는 타격을 받아 경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얀 반 호이엔 1596년 1월 13일, 1656년 4월. 화가였던 얀은 전 재산과 빚으로 튤립을 풀매수하게 되었고, 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90%가 폭락하고 맘. 이 폭락으로 얀은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됨. 결국 얀은 빚을 갚기 위해 2000여 점의 풍경화를 그리게 되었고, 마침내 죽기 전 20년에 걸쳐 빚을 다 갚았습니다. 튤립 시장의 불안은 1년 뒤인 1638년 5월까지 지속되었다. 당시 네덜란드 정부는 매매 가격의 3.5%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채권 채무를 정리하도록 명령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1000길더를 받기로 하고 튤립을 팔았던 사람은 35일더만을 받을 수 있었다. 이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자 튤립 뿌리 수집가들이 다시 시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아주 헐값에 튤립 뿌리를 샀다. 그리고 2에서 3년이 지나자 황제 튤립의 값은 투기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하지만 가난한 서민들이 한몫 보기 위해 투기를 벌였던 낮은 등급 튤립 값은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았다. 튤립이 투기의 대상이 되자 1600년대 네덜란드 화가들은 튤립을 사치와 사악함, 흥청거림을 상징하는 소재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 튤립은 바보들을 표현하는 상징이 되었고, 사람을 경솔하게 만드는 유혹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튤립의 또 다른 이미지는 덧없는 인간을 상징하는 법을 이었다. 이와 같이 역사상 버블이 목격된 것은 튤립 버블이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버블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과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슷한 버블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버블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반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투기에서 20세기 인터넷 버블까지 인류가 자본주의를 접하면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내는 버블이라는 괴물이 탄생하였다. 이 괴물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기 시작하였고,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한 책이다. 이 책은 버블이 왜 생겼으며 어떻게 인류와 함께하기 시작했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쓴 책으로서 어렵지 않고 쉽게 이해도가 높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자 에드워드 챈슬러.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뒤 1990년대 초반까지 투자은행인 레저드 브러더스에서 금융실무를 담당했다. 그리고 현재는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